윤미향 전 의원의 횡령금 사건.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얘기 들으시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후원금을 빼먹었어? 이 사건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시민운동 역사에 정말 큰 오점을 남긴 이런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요.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 하면서 시작이 됐죠.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사람이 챙긴다. 모두 8개 혐의입니다. 이 8개 혐의 중에서 1심은 7개를 다 무죄를 냈어요. 납득되지 않는 논리로 무죄로 봤는데 2심은 아니다. 이거 정유원 자금 맞다. 그리고 횡령 맞다. 1심과 2심 판단 너무나 대조가 되죠. 1심은 철저하게 윤미향 관점, 윤미향 피셜로 모든 그의 변명을 다 받아줬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 양은경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이 파란 배경으로 해서 제가 이제 한 편의 클립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요. 윤미향 전 의원의 횡령금 사건. 제가 오늘은 그 얘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고 결과는 끝났죠. 근데 이게 다 끝난 사건이다. 뭐 좀 시시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얘기 들으시면은 이거 후원금 유용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심리를 하는구나. 내지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후원금을 빼먹었어? 그런 생각이 드실 정도로 제가 생생하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시민운동 역사에 정말 큰 오점을 남긴 이런 사건이에요. 이 사건 이후에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피해자를 후원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회의를 갖기 시작했잖아요. 내가 여기다 돈 넣으면 이거 제대로 쓰이는 거 맞아? 이것도 누가 빼먹는 거 아니야? 그렇게 큰 상흔을 남길 정도로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요.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시작이 됐죠. 폭로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2020년 5월 7일 윤미향 씨가 국회의원 당선되고 바로 직후예요. 그때 이제 정말 전격 폭로 기자회견을 합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사람이 챙긴다. 그 떼놈이라는 게 그 중국 사람들을 이제 조금 낮춰서 이르는 그런데 이용수 할머니가 떼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30년 동안 위안부 피해자들 이용만 당했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윤미향 씨가 이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거 자기 사리 사욕 채워가지고 자기가 이거는 비례대표를 그냥 정말 주승 거다 빼질 주승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피해자의 폭로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거든요. 그래서 검찰 수사가 전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압수수색도 많이 이루어졌고 2020년 9월에 기소가 됐습니다. 폭로를 한 게 4월이고 그리고 그해 9월에 기소가 됐으니까 상당히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윤미향 씨하고 실무자 둘이 기소가 됐는데 둘이 같이 기소된 거 그리고 윤미향 씨만 따로 기소가 된 그런 혐의 포함해서 모두 8개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 8개 혐의 중에서 1심은 7개를 다 무죄를 냈어요. 그리고 나머지 횡령 배임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금 1,500만 원 이거 그대로 확정이 되면은 그냥 의원직 유지되고 실제로 이 1심 나왔을 때 이쪽 진영에서 나온 게 자 거봐라 검찰이 무리한 수사했다 그런 얘기 나오고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무슨 혐의로 기소가 됐고 왜 1심이 무죄로 봤는지 하나하나 해설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혐의가 뭐냐면은 문체부 관련해서 보조금을 갖다가 편취를 했다. 이게 뭐냐면은 정대협 부설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윤미향 씨가 상근 학예사가 아닌데도 가짜로 뭐 학예사 등록을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박물관 같지도 않은 박물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보조금을 빼먹은 거 아니냐 그런 혐의예요. 그 보조금의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1억 5,800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1, 2심 다 무죄로 판단을 했어요. 뭐 박물관 등록하는데 학예사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박물관 등록이 좀 허술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보조금을 편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무죄를 했습니다. 또 이제 비슷한 혐의가 있어요. 그 여가부 관련해서 사기하고 보조금법 위반. 그 국고보조금 받아서 인건비로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정대협 운영비를 쓸 생각으로 보조금을 허위로 타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금액이 6,520만 원인데 이게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국회의원 관련된 비리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좀 가불관계를 이용한 그런 그 편취 행태인데
보좌관들한테 월급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보좌관이 이 월급 중에서 일부,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일부를 다시 의원한테 줘요. 뭐 어떤 형식이냐면은 정치 자금 형태로 자기 월급의 일부를 다시 페이백 돌려주는, 사실 돌려주고 싶어서 돌려주겠습니까? 이거는 명백한 가불관계를 이용한 범죄인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범죄가 이루어졌다고 검찰이 기소를 한 거예요. 직원 급여 형식으로 이체를 했다가 직원이 다시 이 정대협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체를 한 거예요. 근데 1심에서는 이걸 무죄로 봤어요. 왜 무죄로 봤냐면은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뭐 직원으로서 일도 하지만은 내가 이 단체에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기부를 했어요. 여러분, 이 기부가 마음에서 나온 기부겠습니까? 아닌 거죠. 2심은 그걸 본 거예요. 그거 아니다. 기존 직원 계좌에다가 인건비로 배정된 거를 이체해서 다시 이거 기부받는다? 이거 자체가 이거 지금 보조금 지급받는 그 가짜 모양새를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 이거는 국고보조금 편취이기도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다. 유죄라고 봤습니다. 또 뭐 이런 비슷한 형태의 범죄로 이제 여러 가지가 기소가 된 거예요. 사기하고 지방재정법. 아까 말씀드린 형태로 가짜로 이제 그 박물관 등록해가지고 보조금 받았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이유하고 마찬가지로 뭐 박물관 등록이 부정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뭐 보조금 편취로 볼 수 없다. 그런 이유로 무죄 났고요. 또 이제 기부금품법 위반. 기부금품법은 기본적으로 취지가 등록하지 않고 사인이 그 기부금 받는 거를 갖다가 유죄로 처벌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상한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자기가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관할관청에 등록하고 신고하고 그렇지 않고 기부금을 받는 것을 유죄로 처벌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왜 또 무죄로 받냐면은 후원 회원으로부터 받은 것이어서 이건 단체 소속원한테서 받은 것이고 외부 인사, 불특정 다수한테 받은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1, 2심 다 무죄로 받고 또 업무상 배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안성 쉼터. 지금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 그때 정대협이 안성 쉼터를 갖다가 엄청 비싸게 샀다. 매입자금 원천이 뭐냐면은 그 대기업에서 그 보조받은 그 자금으로 샀는데 그거를 4억짜리를 7억 5천에 샀다. 그래서 이거 배임으로 기소된 게 있는데 이거는 1, 2심 둘 다 뭐 그 정도는 뭐 그렇게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비싸게 샀다고 볼 수 없다라고 봤습니다. 자, 또 이 혐의가 있었어요.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모금한 거. 이거를 갖다가 김복동의 희망계좌 그리고 이제 뭐 또 윤미향 개인 계좌라고 볼 수 있고 이 계좌로 모금을 했는데 장례비로 모금한 게 1억 2,900, 거의 1억 3천 가까이를 모금을 한 거예요. 근데 1심이 이걸 무죄로 봤어요. 무죄로 본 이유가 이거 시민사회장으로 했고 그리고 뭐 장례금으로 쓰였고 또 뭐 모금 활동의 뭐 수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뭐 이 정도는 뭐 사회상규상 할 수 있다. 그리고 시민사회장으로 했지 않냐. 뭐 이거로 인해서 법의 취지가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자 2심에서 이걸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그때 당시 김복동 할머니 현장에서 부의금으로 받은 게 9,476만 원이나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 돈으로 장례비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실제 지출된 장례비 보니까는 추모공원 뭐 식대 노제에서 9,703만 원 9,476만 원 부의금으로 받았고 9,700만 원 나갔고 약간 오버하긴 하지만은 서울시에서 300만 원, 여가부에서 100만 원 지원받았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조의금 받고 공공기관에서 지원금 받는 걸로 다 충당 가능하지 않냐. 시민사회장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조의금 남으면은 유족 준다고 하는데 김복동 할머니 유족도 없다. 여기서 지금 윤미향 개인 계좌로 모은 1억 2,900 이거 어디 쓰였냐 보니까 무슨 시민단체 후원, 뭐 관련 사업 지원 뭐 이런 데 쓰였다는 거예요. 장례 비용으로 모았으면은 장례 비용으로 써야 되는데 다 무슨 뭐 엉뚱한 시민단체 후원이나 이런 데 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 기간은 2019년 1월 28일부터 2월 1일 한 3, 4일 남짓이잖아요. 근데 모금을 얼마 동안 했냐? 2019년 1월 29일부터 2월 26일 거의 한 달 가까이 모금을 했다. 이게 정상적이냐? 그리고 모금한다고 보기에는 기간도 너무 길고 모금 계좌 공개를 하고 뭐 이 계좌를 입금해 주세요. 이것도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부금품상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편법을 쓴 것이고 이거는 위법이 맞다라고 2심은 판단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이죠. 오늘의 핵심은 뭐냐? 바로 업무상 횡령.
그러니까 지원금을 갖다가 어떻게 유용을 했고 그 1심을 왜 무죄로 받고 2심은 이걸 어떻게 뒤집었는지 이 부분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소하지만 꼼꼼한 횡령, 그걸 잡아낸 법원 간의 머리싸움이라는 생각이 들고, 자금의 형태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윤미향 씨 개인 보관 자금이 있고 또 정의연 명의 자금이 있고 또 수사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지금 소장이 있습니다. 그 소장이 보관하고 있던 그 자금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먼저 그 윤미향 씨 개인 그 보관 자금 같은 경우에 1심에서는 그 중에서 1,123만 원만 유죄로 봤어요. 이게 2심에서 3,247만 원,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자, 2심이 왜 그렇게 횡령 범위를 늘렸냐? 2심의 계좌를 보니까 완전히 주머니 돈이 쌈짓돈 형태로 썼다는 거예요. 수입 지출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지출 증빙 자료도 정리를 안 하고, 누가 얼마 기부했는지 윤미향만 알 수 있게, 그리고 일부 계좌는 개인 돈하고 막 섞어 쓰고. 자, 이러면은 이 돈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썼는지 이거 설명 못하면 이거 당신이 횡령한 거야 라고 2심은 본 겁니다. 구체적으로 내역이 보면은 이게 엄청 많거든요. 그 중에서 조금 특이하고 이거 주목할 만하다, 그 부분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2013년 8월 6일 그 적요라고 있죠. 지출기요 적어놓는 거기다가 할매 미국 옷이라고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러고 나서 26만 원을 자기 계좌로, 그러니까 정의연 납입기금하고 자기 명의 계좌인데 또 자기 계좌로 26만 원을 이체를 한 거 있거든요. 근데 이거 1심 무죄로 봤어요. 뭐 미국 갔다 왔잖아. 그리고 무죄로 봤는데 2심은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고 자료도 없다. 그리고 윤미향이 소명 자료를 하면서 할머니가 옷 입고 있는 거 사진을 냈는데 이게 무슨 객관적 자료냐. 미국 가는데 입을 옷을 산 것인지 어떤 옷을 산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이거 유죄 받고, 또 2014년 2월 3일 날 300만 원을 갖다가 자기 계좌로 이체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적요를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할머니 선물비 이체라고 했어요. 윤미향이 여기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 이거 내가 그 위안부 할머니를 방문하면서 선물을 줬다. 정관장 홍삼. 그거를 갖다가 내가 사비로 주고 사고 그거를 내가 보전을 한 거다. 그러면은 사비로 준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흔적이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내가 현금으로 샀다 이렇게만 주장을 해요. 이거를 윤미향 뭐라고 했냐면은 담배인상공사 노조를 통해서 싸게 샀다는 거예요. 근데 노조가 이거를 계좌이체로 말고 현금으로 달라고 그랬다. 여러분, 이게 납득이 가세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거 1심은 무죄로 봤는데 2심은 보기에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노조가 계좌이체가 아니고 그냥 현금을 달라고 그랬다고? 이것도 납득이 안 돼. 그리고 홍삼을 줬다, 이런 내용 너네 자료집 봐도 없어. 그리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식당, 술집, 뭐 커피 전문점 이런 데 정말 꼼꼼하고 세세하게 횡령을 했고 정말 꼼꼼하고 세세하게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2014년 11월 22일 날 그 윤미향 그 납입기금이라는 형태로 그 모은 그 사실상 개인 계좌, 거기에서 체크카드를 썼어요. 11만 6,300원, 그리고 바로 또 직후에 2,000원을 썼는데 윤미향 씨가 여기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게 지금 쓰인 게 수원 집 근처에 아이급 생협인데 뭐라 그러냐면은 그 프랑스에서 그 위안부 캠페인을 참석을 하는데 할머니들이 그 해외 음식이 입이 안 맞아서 내 할머니들을 위해서 장 봤어요 그랬어요. 1심 이거 무죄로 봤어요. 그래 프랑스 갔다 왔네, 맞겠네. 그런데 2심 딱 단호박이에요. 이거 너네 집 부근 마트 아니야. 그 집 부근 마트에서 체크카드 쓴 거네. 그렇게 해서 유죄. 그렇게 해서 2심에서 인정을 한 형태가 실제로 공적인 자금으로 썼을 수도 있겠지만은 다 증빙이 없다는 거예요. 엔젤리너스 홈의 실점 31,600원, 안성 허브마을 72,000원, 중앙가든 이거 고깃집 같은데 236,000원, 카페세븐 34,100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증빙이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체크카드 쓴 거 아니냐, 그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대협 보관 자금 같은 경우에도 1심에는 590만 원이 유죄로 인정했는데 2심에는 890만 원, 상당히 늘었죠. 그리고 큰 부분, 이게 굉장히 보면 이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였고, 왜 그 나눔의 집 소장 손영미 씨 수사 중에 유명을 달리했잖아요. 이 사람 계좌에 보관하던 돈 3,800만 원, 이거는 1심에서 통으로 다 무죄로 봤어요. 이거를 왜 통으로 무죄를 봤냐, 이 손영미 씨 계좌에서 보관하던 거를 갖다가 이거는
정의원 자금이 아니다. 그냥 쉼터 할머니들 개인 돈을 이 소장이 맡아서 가지고 있던 것이다. 라는 좀 다소 납득되지 않는 논리로 무죄로 봤는데 이 심은 아니다. 이거 정의원 자금 맞다. 그리고 횡령 맞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개만 보면은 이거를 무죄로 봤다. 좀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2017년 11월 21일 뭐 땡땡 할머니 딸이라는 명의로 여기 있던 돈이 이 소장 계좌에 있던 돈이 윤미향 계좌로 갔어요. 한 번은 200만 원이 갔고 며칠 뒤에 또 땡땡 할머니 딸이라는 저교로 또 윤미향 계좌로 300만 원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 딸한테 지원금 명목으로 자기 계좌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 딸이 지원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딸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나 500만 원 받은 적 없어요. 야, 이랬는데 1심이 무죄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2심 보기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어이없는 지출 하나. 2018년 3월 6일 시티 김땡땡 뭐 이런 그 내용으로 윤미향 딸 계좌로 얼마가 가냐? 182만 원. 자, 그거 윤미향 씨 뭐라고 그랬어요? 그 손영미, 그 죽은 소장이 내 딸 미국 대학원 입학했다고 졸업했다고 그렇게 축하금 주기도 했어요. 아니, 단체 보관하고 있는 돈 내지는 손영미 씨가 가지고 있던 돈을 왜 자기 딸한테 이렇게 미국 축하금 이런 거로 줍니까? 이 변명 자체에 의하도록 이거는 단체 목적하고 상관이 없는 횡령이 맞다라고 보고, 이렇게 해서 제가 몇 가지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이런 지출들, 그리고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쭉 들려드렸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1심과 2심 판단 너무나 대조가 되죠. 이 사건 수사 초기 또 재판 초기에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2020년 6월에 손영미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이 사람이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스스로 이제 생을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2020년 11월에 이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고 나서 이모 부장판사, 원래 이 사건을 맡았던 재판장입니다. 동료 부장판사들하고 회식 중에 쓰러져서 사망을 했어요. 그런 또 비극적인 일이 있었고, 이후에 1심 부장판사가 새로 오고 하면서 이 사건이 좀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 1심에서 너무 늘어졌어요. 1심만 2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물론 이제 1심 판결문만 해도 255페이지였으니까 사건이 방대하고 심리할 게 많았던 것은 맞는데 그걸 감안해도 너무 늘어졌다. 그래서 결국 8개 혐의 중에서 7개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썼는데, 자,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윤미향 씨 관점에서 본 거예요. 1심은.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그래, 미국 갔다 왔네. 뭐 어디 지방 갔다 왔네. 그럼 뭐 그렇게 썼을 수도 있지. 그리고 뭐 시민단체가 무슨 뭐 어떤 회사처럼 그렇게 회계 담당자 두고 뭐 담당 회계사 두고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1심은 철저하게 그럴 수도 있지. 네 말이 맞을 수 있지. 그런 관점에서 사건을 심리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윤미향 관점, 윤미향 피셜로 모든 그의 변명을 다 받아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이게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이렇게 철저하게 분리해서 공적인 지출을 해야 되는 이런 돈들을 사용자 제대로 소명 못했다 라고 한다면은 이건 횡령으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2심은 그렇게 엄격한 관점에 따라서 횡령으로 다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1심대로 그대로 갔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렇게 지원금 받아서 네 맘대로 써 라고 그렇게 법원에서 면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랑 같냐? 이번에 이재명 대표 위진교사 사건 이거 1심대로 확정되면은 이거 법원에서 거짓말해도 된다는 이거 거짓말 면허증 주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비슷한 효과가 나는 겁니다. 자, 그걸 2심에서 뒤늦게 바로 잡은 거예요. 2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바로 잡는데 오랜 기간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자, 1심이 선고된 게 2023년 2월 10일입니다. 그리고 2심이 선고된 게 그해 9월 20일. 그러니까는 1심 선고일로부터 따져서 약간 7개월 가까이 넘었는데 심리 기간으로만 따지면 6개월이 채 안 되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이걸 바로 잡은 것이고, 그러면은 1심에서 제대로 할 걸 다 하면서 이 기간이 걸렸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 2심에서 비로소 이루어진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안성 쉼터.
안성쉼터 현장 검증을 2심에서 갔어요. 1심에서 제가 알기로는 검사들이 이제 가자고 했는데 1심에서 왜 그런지 안 받아줬거든요. 아니, 안성쉼터를 제값 주고 샀는지 아닌지 이거 알려고 그러면 당연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1심에서 안 가본 걸 2심에서 가봤었습니다. 그리고 또 2심에서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게 당시에 2심의 첫 그 재판장이 서경환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는데 이분이 2심을 맡고 얼마 안 돼서 대법관으로 임명제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임으로 마용주 부장판사가 재판장이 됐는데 이분 이번에 어떻게 될게요? 또 대법관. 야, 그러니까 이 자리가 2심 재판장은 두 분이나 대법관이 되셨네요.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기구한 그런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2심은 이렇게 짧은 기간이지만은 꼼꼼하게 심리를 원칙대로 심리를 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대로 되면 의원직 상실되잖아요. 근데 이거 정말 만시지탄인 게 이 판결이 난 게 2023년 9월 20일 윤미향 씨가 국회의원 임기가 2024년 5월이면 끝나는데 불과 어때요? 9월 20일이면 5월이잖아요. 정말 1년도 안 남은 그 사이에 2심까지 난 거예요. 그러면은 대법원이라도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불과 얼마 전에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재판지체 기간 동안에 의원 임기를 다 채운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고 2심에서 양형이유도 제대로 쓰고 판결을 제대로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누구보다도 이 돈은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했다. 그래서 위안부 단체 후원한 시민들 물론이고 단체 위상에도 큰 피해를 줬다. 그리고 횡령한도 작지가 않아요. 자, 국고보조금 편취가 6,500, 그리고 기부금 목적하고 무관하게 사용한 게 아까 그 김복동 할머니 1억 3천 가까운 돈, 그리고 개인적으로 횡령한 게 8천만 원. 이렇게 큰데도 집행유예를 한 이유는 그래도 30년 동안 뭐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가로 근무하면서 어쨌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을 환기시킨 뭐 그런 건 있지 않냐. 그래서 집행유예를 했는데 집행유예를 좀 더 빨리 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만시지탄이지만은 정말 그 사필 규정이 실현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이에 의원 임기 다 채웠기 때문에 결국 쓸모없는 판결이 돼버렸다. 그러나 어쨌든 법원이 이런 후원금 유용에 대해서 법적 판단을 엄정하게 내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의 판읽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제가 정말 몇백 페이지 되는 판결문 다 뒤지고 일람표 맞춰가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 후원금 유용 말로만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실제로 이렇게 유용이 됐고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다.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봤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다 꼼꼼하게 감시를 해야 될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자, 오늘의 판읽기 여기까지 마감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